오늘은 미국 역사상 공식적인 최초의 연쇄살인마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860년 뉴햄프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허먼 웹스터 머젯이에요. 갈색 머리에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이 아이는 아주 깔끔하게 잘생기고 아주 똘똘했대요. 그런데 이 허먼의 아버지는 그가 올바른 청년으로 자라기를 원했나 봐요. 아이가 아주 조금만 뭘 잘못해도 혼을 내는 건 기본이었고 밥을 굶기거나 다락방에 아이를 가둬놓는 일도 있었고 아주 심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맞은 채 다락방에 갇혀서 혼자 굶고 있던 허먼은 조금 왜소하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로 자라게 됐어요. 한창 아이들끼리 어울리고 놀 때 허먼은 점점 폐쇄적이 돼서 혼자 노는 걸 더 좋아하게 됐고 아이들이랑 어울리는 걸 힘들어하게 됐습니다. 물론 동네 아이들도 허먼을 그렇게 반기진 않았고요. 그나마 허먼과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은 톰이었어요. 그런데 이 톰이라는 아이가 허먼과 함께 폐가에 놀러 갔다가 2층 창문에서 떨어져서 그대로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놀러 갔던 허먼이 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죠. 친구가 죽자 또다시 혼자가 된 허먼은 곧잘 놀았는데 이 폐쇄적인 아이가 혼자 잘 노는 게 눈에 거슬렸던 아이들이 있었나 봐요. 허먼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수도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괴롭히던 아이들은 허먼을 마침 외출 중이었던 동네 의사의 진료실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의사 진료실에 있던 인체 해골 모형의 손을 갖다가 허먼의 얼굴에 이렇게 댔어요. 해골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해골의 손을 허먼의 얼굴에 갖다 대거나 옆에 붙어있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허먼을 놀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 해골 모형 뭐 그거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거 가지고 충격을 받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해골 모형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사람 해골로 만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받았을 충격은 꽤 심했겠죠. 허먼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장난친 아이들도 도망쳤습니다. 그때 조금 남달랐던 허먼은 그때부터 인간과 죽음, 해부 등의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허먼은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개구리나 도마뱀 같은 파충류를 해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점점점 커져서 토끼나 고양이, 개, 차근차근 큰 동물을 해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딘가가 삐뚤어진 채 자란 이 아이는 인성과는 상관없이 상당히 똑똑했어요. 동네에서 똑똑하기로 유명한 아이였고 그는 16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8살에는 동갑이었던 클라라라는 여자랑 결혼하게 됩니다. 클라라 러버링이라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집이 되게 잘 살았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똑똑했던 남편을 위해서 부유한 자기 집안을 이용해 허먼을 미시간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평범하게 자라서 유복한 집안의 딸과 결혼해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된 다음에 아주 잘 살 수 있었겠지만 이때부터 허먼의 범죄가 시작됐어요. 시작은 아주 가볍게 시작합니다. 일단 보험 사기예요. 지금처럼 보험 관리 시스템이 그렇게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허먼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시킨 다음에 대학 실험실에서 시신을 훔쳐서 도심 한 구석에 버려둡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람들이 목격하고 신고하고 시신이 발견이 되면 외삼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외삼촌! 아이고! 라거나 저희 큰고모예요. 보험을 드셨다고요? 그래요? 라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신을 이전에 들어두었던 신원을 대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식으로 사기를 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수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저 사람은 참 친척이 많은가 보다. 무슨 신원불명의 시신만 생기면 자꾸 달려와서 친척이라 그러네?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늘 때쯤 잡힐 뻔한 허머는 아내와 아이를 버려두고 도망쳐버립니다. 도망치고 나서 얼마 후 시카고의 한 약국에 잘생긴 갈색 머리와 파란색 눈동자를 한 아주 인상 좋아 보이는 청년이 취업을 하러 왔어요. 의학을 공부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 청년은 이름을 헨리 H. 홈즈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에 든 약국 주인 노부부는 그를 취업시켰고 얼마 후에 약국 주인이었던 할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잃은 이 노부인에게 직원이었던 홈즈가 접근합니다. 아유, 그 사장님이랑 추억이 깃든 이 약국은 제가 잘 봐드릴게요. 그냥 여기 팔고 어디 가가지고 한적한 데서 좋은 데서 그냥 시간 보내세요. 라고. 그리고 노부인은 이 약국을 홈즈에게 넘기고 나서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약국을 판 돈도 주지 않았는데 너무나 운이 좋게 이 약국 주인이 사라져버렸어요. 노부인이 사라지자 약국의 손님들이 주인이었던 노부인을 찾았어. 여기 주인이 바뀌었네요. 그분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홈즈는 부인은 저한테 약국을 넘기시고 캘리포니아의 친척을 만나러 간다고 하셨어요. 이제 안 오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약국을 소유하게 된 홈즈는 이번에는 돈을 벌었으니까 여자를 만나러 다닙니다. 아름다웠던 금발 미녀 미르타 벨크넵이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녀를 유혹한 홈즈는 헨리 H. 홈즈라는 이름으로 미르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근처에서 집을 구해 함께 살게 됐는데 미르타는 아마 남편이 원래 이름이 헨리가 아니고 심지어 아내까지 있었다는 걸 몰랐겠죠? 이렇게 결혼까지 성공한 홈즈는 미국에서 약국을 관리하면서 사업을 키워냈고 얼마 후에 약국 한 구석에 보석상이었던 네드 코너라는 사람에게 보석상으로 임대를 주게 돼요. 근데 이 네드에게는 아내 줄리아와 딸이 있었는데 홈즈는 곧 이 아름다웠던 줄리아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급기야는 이 줄리아를 약국 직원으로 취직을 시켰는데 점점점 이게 길어지니까 이를 눈치챈 줄리아의 남편 네드는 상처를 받았는지 아내와 딸을 버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자 홈즈는 줄리아와 딸을 엄청나게 아껴주었어요. 혹시나 둘이 다칠까봐 보험도 들어줬죠. 당연히 보험금 수령인은 홈즈예요. 약국 주인도 됐고요. 아내도 있고요. 애인도 있고요. 돈도 꽤 벌어둔 홈즈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약국 건너편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자신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건물은 한 블록을 다 차지할 정도로 컸고요. 1층은 홈즈의 약국과 보석가게, 사탕가게, 식당 같은 곳에 임대 상가를 줬고 2층은 홈즈의 사무실과 집, 그리고 그 외의 2층 공간과 3층은 호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로 만듭니다. 자, 이 호텔은 방이 2층이랑 3층에 약 100여 개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근데 방들의 구조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게 이 호텔의 2층이에요. 근데 딱 봐도 딱딱딱 규격적으로 나눠놓은 거랑은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참 이상하게 문이 천장에 달려 있거나 문을 딱 열면 벽이야. 그리고 문을 방 안에서 못 열어. 응?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이상하게 지하로 바로 연결이 돼요. 지하는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하로 연결돼요. 지하는 홈즈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창문이 전혀 없는 방도 있고요. 이상하게 가스관 같은 게 연결된 방도 있었어요. 이렇게 일반인들이 호텔로 쓰기에는 좀 많이 이상한 구조로 호텔을 만듭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건물 설계 규제가 그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통과가 되었고 건물을 짓다가 인부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방에다가 가스관을 설치하고 이상한데 이거? 라고 생각할 때쯤에는 인부를 바꿔버렸어요. 아 너무 게으르시네. 바꿔야겠다. 라면서 자꾸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 이상한 성이 완공되고 얼마 뒤에 시카고에서는 세계 만국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만국 박람회가 열리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어진 이 홈즈의 성은 곧 사람들이 붐빌 테고 이 성은 곧 죽음의 성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쯤에 홈즈의 애인이었던 줄리아가 임신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줄리아가 결혼을 요구해요. 나 이제 임신도 했고 정착을 하고 싶은데 이제 결혼하면 안 될까? 라고 하니까 홈즈는 자신은 결혼은 좋지만 아직 아이를 키울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아이를 지우면 결혼을 생각해보겠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동생에게도 추근덕거리는 이 홈즈를 결혼을 통해서 정착시키게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줄리아는 제안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녀는 곧 이 홈즈의 성 지하에 만들어둔 수술실에 눕게 됐어요. 수술할 의사는 당연히 홈즈 자신이죠. 홈즈는 수술에 앞서 줄리아의 딸을 방에 데려가서 재웠고 줄리아를 수술시켰는데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홈즈는 보험금을 탔어요. 두 사람분의 보험금을요. 갑자기 사라진 애인 줄리아를 대신해서 홈즈는 또다시 애인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미니 윌리엄즈라는 여자였어요. 애인이었던 미니는 얼마 후 자매였던 애니를 시카고에 초대했는데 이 애니는 시카고가 너무 넓었나 봐요.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니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자매가 사라진 그 해 시카고에서는 예정대로 만국박람회가 열렸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렸죠.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니까 숙박시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그러자 사람들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홈즈의 호텔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집으로 두 번 다시 돌아가지 못했어요. 홈즈는 호텔로 찾아온 사람들, 건물 청소부들, 세입자들, 그리고 자신의 여자친구까지 모두를 살인 대상으로 삼았고, 수상하게 만들어둔 2층 방에다가 가둬놓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방들은 전부 살인하기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었던 그 방은 그 자체로 가스실이 되어버립니다. 안에서 문을 열 수 없었던 방은 밖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사할 수밖에 없는 독방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홈즈는 방마다 패턴을 두어서 전기 충격으로 죽이기도 하고, 태워 죽이기도 하고, 굶겨 죽이기도 하고, 독살하기도 하고, 질식사시키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해했고, 살해당한 사람들은 지하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에 태워져서 사라집니다. 지하에서 홈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부를 하거나 해골 모형을 만들어서 의과대학에다가 팔았어요. 그리고 흔적이 남을 만한 것들, 뭐 내장이라던가 머리카락이라던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건 약국을 운영했잖아요. 화학약품을 구하기가 쉬워요. 염산이나 황산 같은 산을 이용해서 녹여 없애버리거나 화로를 이용해 태워버립니다. 이게 지하에 있던 소각로예요. 이렇게 돈 벌고 살인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는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돈도 벌고 이제 박람회가 다 끝났어. 그런데 박람회가 끝나고 나니까 건물 지은 것도 건축비도 줘야겠고 호텔 안에 뒀던 가구들 대금도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독촉이 들어오니까 그냥 모든 걸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미국을 떠돌아요. 여기저기 떠돌던 홈즈는 조지아나 요크라는 여성을 만나서 1894년에 또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지아나와 홈즈의 결혼의 증인이 된 사람은 사라진 전 여자친구인 미니 윌리엄즈였어요. 조지아나랑 결혼한 홈즈는 이제 호텔도 없고 약국도 없고 그러면 이제 돈은 벌어야겠고 쉬운 방법 있잖아요. 예전에 치던 사기를 다시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표로 사기를 쳐요. 이름을 가짜로 만들어서 수표를 위조를 해요. 그리고 말을 사서 다른 지역에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경찰에 발각됩니다. 물론 절도 혐의죠. 절도 혐의로 그냥 가볍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끝났으면 아무도 홈즈의 정체를 몰랐을 텐데 감옥에서 친구를 한 명 사귀어요. 기차 강도로 25년형을 받았던 메리언 헤지패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둘이 감옥 안에서 보험 사기를 계획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변호사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메리언이 홈즈에게 $500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줍니다. 근데 소개받은 이 변호사가 우리가 보험 사기를 칠 건데 라고 하니까 그거 좋은 방법이구만. 합류하겠어. 이렇게 해서 변호사도 함께 합류했고요. 이 두 사람은 곧 홈즈의 아내 조지아나가 보석금을 내준 덕분에 금방 풀려났어요. 처음에 이 둘은 홈즈나 메리언 둘 중에 한 명이 죽은 걸로 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보험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홈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요. 시카고에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친하게 지냈던 벤자민 피테젤이라는 사람을 꼬십니다. 이 벤자민을 보험에 가입시킨 다음에 이 벤자민이 발명가인 척 가게를 차려.
그리고 발명을 하다가 실수로 폭발이 일어났고 참 운이 좋지 않게 마침 옆에 있다가 폭발에 휘말린 이 벤자민이 사망한 것으로 꾸며서 보험금을 타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여기에는 당연히 벤자민과 벤자민의 아내까지 동참합니다. 벤자민이 발명가인 척하고 이제 폭발에 휘말렸으면 여기가 막 얼굴이 다 훼손됐을 거 아니에요. 못 알아볼 텐데 마침 아내가 달려와서 어머나 벤자민 여보 한번 하면 보험금 탈 수 있는 거고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어요. 홈즈는 폭발에 휘말려서 사망해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훼손된 시체를 구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시체 요즘 구하기도 힘들고 폭발에 휘말리려고 하면 또 불을 질러야 되는데 귀찮은 거지. 살인하면 잡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벤자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벤자민의 아내에게는 벤자민이 지금 죽은 척 해야 되니까 눈에 띄면 곤란하잖아. 멀리 내가 보내놨어. 도망쳐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거짓말을 해둡니다. 이후에 홈즈는 아내를 대신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벤자민의 딸 15살 된 앨리스를 데리고 보험회사로 향합니다. 근데 이 딸은 아무것도 몰랐어. 아버지가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것도 몰랐고 어머니가 거기에 가담했다는 것도 몰랐고 아빠가 진짜로 죽은 줄도 몰랐죠. 근데 진짜 아빠가 죽어버렸네?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한 앨리스는 시신을 보고 오열합니다. 아주 홈즈가 생각하던 그 완벽한 연기 그대로예요. 정말 진짜 같은. 진짜죠. 진짜 아빠가 죽었죠. 이렇게 벤자민을 죽이고 아무것도 모르던 벤자민의 딸 앨리스를 이용해 보험금을 챙긴 홈즈는 이 벤자민의 아이 5명의 아이 중 3명을 자기가 데려갈 테니 일단 이 지역을 벗어난 뒤에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벤자민의 아내에게 너는 그냥 2명만 데려가고 내가 3명을 데려갈게 라고 하고 3명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근데 막내를 데려갔단 말이야. 막내를 포함해서 3명을 데려갔는데 막내가 8살짜리예요. 자꾸 말도 안 해주고 어디로 도망치고 밥도 제대로 안 주니까 8살짜리가 도시를 옮겨다니면서 도망치기 좀 힘들었겠죠. 홈즈도 새 아이를 전부 챙기긴 귀찮았고요. 그래서 8살 난 하워드를 독살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토막내서 불에 태워 없앴어요.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는 다른 2 아이들에게는 괜찮아. 친구 집에 보내놨어. 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2 아이를 데리고 토론토로 향했어요. 근데 거기서 얘들아,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너네들 가방에 잠깐만 들어가 있어. 아저씨가 금방 와서 꺼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방에 들어갔죠. 그리고 저녁에 다시 돌아온 홈즈는 가방을 잠가버리고 가스 호수관을 연결한 뒤에 그대로 독가스를 주입해 아이들을 살해합니다. 아이들을 살해한 뒤에 이 신원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에 지하실 바닥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이제 벤자민 피테젤의 아내와 나머지 2 아이만 없으면 흔적도 안 남기고 보험금도 독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좀 허전한데? 이거 처음에 계획했던 메리언 어디 갔죠? 맨 처음에 이거 계획했던 25년형 받은 그 강도 메리언 해지 패스 있잖아요. 그 사람은 홈즈가 돈을 갖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고 돈을 받을 것 같지 않자 경찰에 달려갑니다. 사실 걔가 그 보험 사기를 계획했는데 나는 그냥 뭐 물어만 받고 나는 그냥 듣기만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보험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고. 내가 들었는데 이름이 홈즈라고. 내가 들었어? 라면서 강도가 경찰에 찾아가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스턴에서 홈즈를 보험 사기로 체포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보험 사기가 사기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벤자민이 죽은 건데요. 그렇죠? 보험 사기 자체는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신원이 밝혀지고 이름이 가짜로 드러나고 아내가 3명이고 시카고에 호텔이 있고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한 경찰들이 홈즈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시카고에 있는 성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는 뭐 하는 건물이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한결같이 1층은 임대 건물이고 2층, 3층은 호텔인데 2층에 있는 자기 방에는 사장님이 절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낌새를 눈치채고 2층에 숨겨진 방들을 찾는데 이 방들이 납치, 감금, 살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이었고 지하실을 조사하니 고문도구가 나오고 타담한 사람 뼈 조각이 나오고 산이 들어있는 통이 있고 갖가지 도구가 발견이 되고 자, 이렇게 전대미문의 살인사건에 사람들이 경악합니다. 이에 행적을 추적하다가 피테젤의 벤자민의 아이들의 시신까지도 같이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미 이 홈즈는 벤자민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이미 교수형 판결을 받았어요. 이걸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벤자민을 죽였다라는 걸로 교수형에 처해진 거죠. 이 홈즈는 자기가 스스로 변호사 역할을 자처해서 변호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자기는 절대 연쇄살인범이 아니고 정말 자기는 무죄다 라고 주장을 했으나 판결을 바뀌지 않았고 1896년 5월 7일 아침 10시 30분에 교수형에 처해진 그는 툭 하고 떨어졌는데 원래는 목뼈가 탁 부러지고 바로 즉사해야 되는데 목이 바로 안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15분 동안 질식한 끝에 질식사로 사망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으로 혹시나 피해자들의 가족이 자신의 시신을 훼손할까 걱정이 되어 시멘트 관에 묻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그는 결국 시멘트 관에 들어가서 묻히게 됩니다. 이 홈즈가 사망한 뒤에 사람들은 성에 들어간 사람들, 이 시기에 실종된 사람들, 기타 등등을 추산해서 피해자들을 찾아보았는데 그가 살해한 사람이 최소 50명에서 최대 250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1800년대라서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국박람회였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고 외국인도 많고 이 호텔에 들어갔는지도 불분명하고 그냥 실종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갭이 좀 많이 커요. 최소 50명에서 250명까지. 그래서 그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미국의 연쇄살인범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호텔을 살인성으로 만든 홈즈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